하나하나 꼽자면 상당히 많은 사건 사고가 그 이주 노동자들이 그 산업 현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지요. 예. 대부분 사업주들이 예. 이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고 또 근로자들도 모를 때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위험한 그런 곳에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거는 결국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줘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작은 변화, 속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이고요. 오늘도 속사정을 위해 각계각층 다양한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는 이주 노동자가 매년 1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광주 서구의 한 호텔 공사장 13층에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지난 9월 10일에는 오징어 젓갈 가공업체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 이주 노동자 4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망한 노동자들은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내국인 노동자가 일하기 꺼리는 제조업과 농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산업 현장의 위험 업무가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이주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하고 안전에 취약한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그 네팔 이주 노동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근로자분들이 끊이지 않는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산업재해에 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센터장님, 최근에 보면은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겠지만 그 어떤 반일하러 가던 그 승합차 그 전복 사고와 함께 이제 그 사실은 그때도 4명 이상이 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12명 이상이 이제 그 중경상을 당했던 그런 사고들. 또는 그 속초의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꼽자면 상당히 많은 사건 사고가 그 이주 노동자들이 그 산업 현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최소화되면 좋겠다. 올해는 유독 그냥 그 외국 노동자들의 이런 그 산재 사고 보도가 끊이지 않아서 더 마음이 끓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만으로도 또 예전과는 조금 다른 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9월에도 네. 사실 이 얘기는 그 지난주에 김민도 기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시기도 했는데,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그 청소하는 노동자분들 4명이 한꺼번에 이 목숨을 잃는 이제 사고가 있었잖아요. 가스에 중독돼서. 센터장님, 이게 안전장치도 그때 당시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공분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안전장치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업체에서 이제 업체 사업주의 지시로 오징어 찌꺼기를 저장하는 3m 깊이 지하 탱크에 청소하라고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실 이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대부분 사업주들이 이렇게 무리한 예. 그 직업 공간에서 직업에서 명령하지 않고 뭐 그 탱크를 청소하러 보냈는데 거기 이제 오물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예.
이제 가스가 친구들이 이제 그분을 도와주러 가는데 근데 친구들까지 참변당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바로 사업주가 그렇게 쓸데없는 짓이라 그런가? 그 불미스러운 짓을 하다가 네. 이렇게 많은 그 목숨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기자님, 이분들은 당시에 이제 미등록 외국인이었다면서요? 이번에 사고당한 태국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예. 그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경우에는 비자가 있었지만 동거 비자라 좀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변호사님, 이런 일들이 이게 뭔가 안전장치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주 노동자분들에게 이런 분뇨 저장 시설이나 뭐 오폐수 저장 시설에서 일어나는 지식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는 경북 군위에서 그리고 경기도 여주의 양동농가에서 축사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있었고요. 이런 저장해놓은 유기물이 산화되어 나오는 유독가스 중에 황화수소는 농도가 700ppm을 초과를 하면은 한두 번 호흡만 잘못해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양돈장 정화조 청소 같은 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경북 군위의 그 농장주는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수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산소 농도를 측정할 장비도 없고 또 21년간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어패류 저장소로 마스크도 없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더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다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기자님이 이곳이 고용노동부에서는 클린 사업장이라고 인증을 해줬다면서요. 해당 오징어 가공업체가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했다는 이유로 클린 사업장 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저도 이거를 뉴스를 저도 보고 나서 좀 황당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해서 충분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유해 위험 요인이 없어졌다고 클린 사업장이라는 곳에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그 사업장들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을 뽑아 쓰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고용허가제 사업장들은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걸 통해로 채용 가능한 외국인 수 등이 이제 정해집니다. 아, 예. 네. 그런데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도 다시 한번 좀 여론화가 됐죠. 그러니까 현행 점수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해서 2명 이상이 숨져도 2점이 감점이 되는데요. 예. 근데 뭐 다른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이나 폭행이 5점, 숙도 제대로 못 갖추면 3점. 근데 재고용했을 시에는 훨씬 더 많은 점수를 플러스 점수를 주거든요. 제가 정확히 안 나는데 10점 이상 20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 간의 편차가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수준. 사망을 했는데 2명 이상 죽으면 마이너스 2점이라는 게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개선하겠다라고 말한 이제 상황입니다. 반복적으로 산재에 의한 부상, 상해를 입은 경우는 아예 감점 요인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들이 5인 미만의 사업장 이런 것들도 많다 보니까 산재나 임금 체불에 관련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들이 산재 처리도 실제로 잘 해주지 않고요. 통계청에 따르면은 외국인 취업자 중 79.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고가 일어나도 감점이 안 되거나 아주 적은 점수가 깎인다고 하면 이게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 거네요, 사실. 기자님 그 취재하신 곳 중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에 그 네팔 이주 노동자의 그 산재 관련해서 좀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그 성실 근로자라고 4년 10개월 동안 한 번도 공장을 옮기지 않으면 다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분은 한 번도 옮기지 않아서 6년 동안 그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했던 거예요. 근데 그 6년 동안 일하면서
자기가 눈으로 본 것만 8건의 산재를 봤대요. 8건. 8건이요. 8건에 봤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8건인데 그 마지막은 자기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딱히 뭐 그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고 결국 자기도 옮기고 싶었는데 옮기지 못했고 고용허가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사고까지 나버리는 이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니 통역 사님 이런 부분들을 노동자분들이 알고나 있을까요? 알고는 있지만 예. 노동자들은 직접 이제 그 신청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네. 또 신청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 또 한국에서 이제 산재 처리는 어디에서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물론 산재가 신청하면은 산재로 진료하고 이제 그 요양급여, 취업급여 또 장애급여까지 받을 수는 있지만 근데 신청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막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많은 산재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그 의향신문에 제목을 하나 보는데 예.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55.9% 산재보험 대신 공장 처리나 본인 부담. 그러면은 대부분 사업주들이 예. 이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않고 예. 또 근로자들도 모를 때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또 이제 근로자들한테 야 니네들 다쳤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돈 내고 치료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하나씩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한 분들, 네. 그러니까 그나마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봐도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률이 우리 이제 내국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6배나 높다고 해요. 네. 6.4배나 된다고 하는데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정말 전체 그 산재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산재 비율은 좀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주민들의 그 노동 현장의 산재율은 지금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산업 재해율이 6.9%에서 7.4% 정도로 이제 크게 증가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통계 조치가 딱 정확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신고를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제 절차도 모르고 또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다쳐도 어떤 자기의 그 다쳤음을 누구에게도 호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사업주는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 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저 친구는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못할 거고 어찌 보면 이거를 이제 좀 악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조금 그 우리 사업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서 어떤 그 산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산재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그 의무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좀 신고를 대신 해 주시고 그게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 친구와 더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더 이제 그 생산적인 부분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높아진 외국인의 산재 현장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산재 사건이 한국인보다 한 6배 6.4배 정도 예, 된다고요. 4배에서 6배 이상 많다고 이제 통계 조사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줄을 수도 있는데 사실 산재 사망 피해와 그 부상 사고 질병의 피해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이 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 외국인들이 이제 공장에서 다치는 경우에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오전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보면 사장님이 산재 신청 안 해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병원에 치료하는 거기에서도 산재과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신청을 가능하니까 사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안 해주면은 우리한테 상담 받으러 와. 근데 사장님이 안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산재를 안 해줄 거야 다. 그러면
그러면은 네가 나가려면은 나가라. 제가 퇴사 처리해줄게. 어. 근데 그런 피해 상황에서 이 친구가 나가면 이제 다치는 부위나 이제 또 저기 산업재해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는 또 일이 점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거 간단히 볼 수가 없어요. 예. 기계 상태에서 다쳤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사장님들은 이제 외국인이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또 산재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산재 처리를 안 하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주들이 이제 그 공상 처리로 예. 제가 재료비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건을 따져보면은 사장님들이 퇴사로 시켜버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참 예. 안타까운 사건이더라고요. 그나마 지금까지 이제 기자님 지금 나온 얘기들은 산재 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또 적용을 안 시켜준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신 거고, 아예 산재 보험 대상도 아닌 그런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들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통계에서 잡히지도 않잖아요, 이분들은. 뭐 단적으로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에서 누락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좀 마찬가지인 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상시 1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도 원래 산재 보험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 농업의 경우에는 예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산재가 당연 가입이 아니라고 하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사님, 그럼 농촌에서 다치신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농축 산업에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체 인구의 저기 외국인 주민 예. 그 노동자의 전체인 노동자의 한 40% 이상 이 산재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부가 예. 그리고 또 사업주들이 이제 항상 이거를 모른 척하고 산재로 안 해준다는. 안 해줘요. 그리고 또 5명 미만인 회사에 예. 산재 적용 대상도 아니었어요. 근데 또 5명 넘는 회사에서 적용 대상이지만 사장님들이 아예 모른 척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모른 척하고 산재 처리를 안 해주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해마다 보면은 이제 농축 산업 예. 그런데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또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외국인한테 의지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일을 좀 그 하루에 8시간씩 시켜서 월급도 제대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루에 한 일이 있을 때 3시간, 4시간만 하고 일이 없을 때 3시간, 4시간 하고 많을 때는 한 15시간씩 시켜서도 월급도 제대로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이 회사를 바뀌려고 해도 사업주 허락 없이 못 바뀌니까 꼭 그 자리에 갇혀져 있고 또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이주 노동자분들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농촌 노동자분들이 더 훨씬 심각한 상황인 거네요. 네, 지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85%가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뭐 병이 들거나 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외국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농축산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도 안 됩니다. 지금 외국인 분들이 등록된 외국인 분들이 강제 의료보험 가입이 되도록 당연 가입이 되도록 지금 제도가 바뀌었는데 지역 의료보험 가입하고 이제 보험비를 내지 않으면은 의료보험 적용조차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계로도 사실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업에도 16,000명 넘게 이주 노동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 역시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이나 원양 어선에 취업해 있는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선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사각지대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꽤 많네요. 또 생각보다. 네, 많습니다. 한국에 지금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바다 위에 또는 뭐 새우잡이 배라든지 각종 어선들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네, 맞는 맞죠. 상황이고. 그래서 그 농업 이주 노동자라든가 어업 이주 노동자들은 정말로 어떤 거 무인도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를 숙소를 하고 또 이제 고용부에는 그렇게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마치 이제 정상인 것처럼 제도에 맞는 것처럼 얘기하나 실제로는 무인도에 가서 살 수 있겠어요. 또 이제 그런 그 부분하고 또 보면은 그 바지선 위에 있는 거 컨테이너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숙소를 하고 이제 제공을 하지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나 정말 이건 어려워서 못하겠다 했을 때에는 그래 그러면은 그냥 퇴사 처리한다면은 이들은 기간 내에 다시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거죠. 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서 내 나라 내 땅도 아닌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하며 살 것인가. 이들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어찌할 수 없이 무인도이건 바지선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거죠. 네. 도저히 사람이 살만한 곳도 아닌데 살아라고 하면서 그거를 탈출하는 순간 불법이 돼버리는 그런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까지 열악하고 또 근로자분들의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이야, 저는 이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들 중에 일부가 돈 때문에 그런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노동에 관한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고 그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가르쳐주면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은데, 기자님, 현실은 또 전혀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이제 보통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근로계획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사전교육이라고 네팔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EPS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는데 좀 알아보니까 한국어랑 한국 문화 교육이 38시간을 받고 보험이나 산업안전보건 이런 것들 7시간 등을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을 받지만 그 이런 교육 안에서 한국 문화를 배울 때 뭔가 위계적인 명령을 하면 따라야 된다라거나 이런 내용을 배운다는 지적들도 있었고, 정작 필요한 노동이나 인권에 대한 교육들은 잘 빠져 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통역사분이 그 트레이닝 센터에서 가면은 노조도 하지 말고 데모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라고 하니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정서고, 제가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를 해봤어요. 네팔에서 가봤더니 이렇게 말한다더라. 근데 하는 말은 근데 그 사전교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건 네팔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과 네팔의 국가 간의 MOU로 맺은 거고 이런 교육들도 그 MOU 안에 포함되는 거라면 한국 정부에서 방향만 잘 설정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면은 그 국가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사후 교육, 들어오는 사람들 신경 쓰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 교육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야 이주노동자들이 와서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좀 논의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기자님 말씀 정리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가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고 권리 이런 거는 아예 뭐 주장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간단하게 줄이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그 투입하기 전에 절차를 이제 철저히 준비를 하되, 근데 그 나라에서도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은 좀 털어놓고 보여주면서 근로자의 입장을 알아보고 도장이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왜냐면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밀려 있잖아요. 한국에 오려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냥 근로계약을 전체로 아예 보지도 않는 채 사인만 하고 그냥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면 이거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이 탈락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 예. 그런 의기에 놓여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정부가 국가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나서서 요구를 못하는 게 아니, 당연하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도 음. 그 현장에 가면 그 나라 상황을 봐서는 이렇게 그 원래 어떻게 보면은 네팔 정부도 이제 또 미얀마 정부나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거를 일일이 다 확인할 그 예의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있고 그냥 무조건 가. 근데 사인 하나 보는데 이거는 뭐 어디 가는지 누구한테 하는지 뭘 일을 하는지 이렇게 모르고 네, 오는 네, 네.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 정보가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한국이라 하니까 오는군요. 맞아요. 그렇게 그 정부에서 한국에 가면은 돈도 많고 또 사람들도 이제 거기 목질수가 좋으니까 거기 가서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현지 당국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저 변호사님 근데 이제 우리 정부도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사정은 그 네팔이라든가 다른 정부 또 그곳에 오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부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거든요, 여전히. 뭔가 좀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들어오기 전에 받는 교육 외에도 입국 후에 또 2박 3일 정도 합숙 교육을 받아요. 여러 단체들, 협회나 뭐 수협중앙회 이런 쪽에서 업종에 맞춰서 이제 네.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뭐 입국 후에 취업 교육할 때 노동관계법, 뭐 산재 예방에 관한 것, 고충 처리하는 방법 이런 교육을 확대를 하겠다. 관련 교육 시간도 뭐 늘리고 노동 인권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런 산업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노동법 이런 것들의 사전 교육을 시행을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 교육 시간이 짧을 뿐더러 이런 일회성 교육만으로 그런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 사무직과 판매직이 아닌 근로자라면 매 분기별로 6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 농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용되는 사업장만에서라도 제대로 교육을 법으로 정해진 시간만큼만이라도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업장의 지도 점검도 강화를 해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 산재가 발생을 했다면은 해당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고용이 어렵도록 벌점을 네, 네. 많이 주고 처벌을 강화를 해서 사업장이 스스로 네.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게 그러게요. 제도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제도가 찾아보면 없진 않아요. 네, 네. 없진 않은데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인데도 불구하고 시키질 않거나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산재 발생 때의 대처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그 휴식권 노동자가 갖는 또 그 사업장에서의 안전 장비 이러한 부분들은요 이제 그 현장에서 좀 이렇게 촘촘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더불어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사업주에게 이런 인식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외국인이 고용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 외국인 못지않게 필수 교육으로 그 인권이라든가 어떤 노동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에 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사업주에게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하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일이 자꾸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정부가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든 어쨌든 그 갑과 을, 그 힘과 권력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막으려면 좀 기본적인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고용노동부가 그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교육에 대한 교과 과정 그리고 교육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 사업에 대한 고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는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이렇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연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산업재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도 좀 짚어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느냐, 그리고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자로서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결국 많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항상 돌아가는 것이 고용허가제로 얘기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용허가제,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주 노동계에서 고용허가제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노동허가제인데요. 이제 고용을 허가한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에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용허가제가 고용주 중심의 제도라고 비판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에 이제 저성장 시대다 하면서 고용의 유연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고용의 유연화가 사업주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사업장 자신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임금 체불을 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이 보장되는 게 고용의 유연화, 이 노동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은 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 부분 좀 자유를 더 보장을 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은 혹시 이런 문제의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제 생각은 아니고요. 예. 전문가분들에게 물어보면 이건 좀 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주민 단체 분들이나 변호사님들에게 여쭤보면은 말씀하셨던 건 노동허가제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또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정부나 아니면 좀 학계에 있는 몇 명은 근데 이게 이 제도 자체가 그 중소기업이나 좀 그런 그런 사업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찾기 어려운데 했는데 만약에 계속 자유를 주게 되면 그 제도에 처음에 설계했던 거랑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사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 제도가 만들어 놓은 뭐 부작용이나 뭐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느 사업장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지도 이주 노동자들은 전혀 모르고 그 사업장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갔는데 사업장을 옮기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불합리한 거잖아요. 정보라도 제대로 준다거나 처음 고를 때 좀 더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권리를 높인다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서 이 말씀하셨던 뭐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자유까지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들을 정부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저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노동허가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정 사업장이 아니라 그 사업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 경비 근로를 한다든가 농촌이라든가 그런 좀 큰 테두리를 가지고 고용허가를 하면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절충안들은 생각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통역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고용허가제도가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쁘지가 않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업주들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예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 근로자가 이제 일하러 왔는데 다쳤는데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제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혜택을 주기 싫으니까 몰라 알아서 해. 그래서 문제인데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누구나 한국에서 일을 하면 이런 산재, 다치거나 아프거나 질병이 걸리면 산재 처리로
산재로 치료할 수 있고 취업고비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주기 싫어서 사업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또 여기 문제가 뭐냐면 근로자들이 어느 그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고 또 어디 가서 이 신청을 해야 되고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그리고 한국 언어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말을 통하지 않아서 피해를 직접 보게 되고 또 이제 한국에서 자기 돈으로 이제 치료하려고 해도 사장님이 만약에 많이 다쳤어요.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러면 의사 진단이 이제 3주, 4주가 나왔는데 2주 있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났어. 야, 네가 이제 빨리 집에 와. 저기 공장에 와. 일을 해. 그러면 사장님 여기 다쳤는데 못해요. 그러면 이 손으로 해. 청소라도 해.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켜요. 대신에 자기도 산재 처리를 안 해주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압박감을 느끼냐면 저기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이유가 네가 좀 사장님 제가 여기에서 일 안 할래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사장님이 산재도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이 산재 이거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진료비도 제공해줘야 되고 또 공장에서 애 때문에 이제 라인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제 알아서 하거나 빨리 나가라 이런 그 강요하는 회사도 있고 산재보험 이런 혜택을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좀 사업주에게도 아까 그 신축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교육도 시키고 왜 산업체자분들한테 좀 그 산재 혜택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터 좀 바꿔야죠. 인식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센터장님은 우리 이제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당연히 이 고용 허가제는 이제 그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재론할 여지가 없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국제기구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는 강제 노동, 즉 착취의 요소가 배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다가 한국 정부에 이런 그 개선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엔 인권차별철폐위원회 여기에서는 그 우리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권고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개선을 않기 때문에 받는 건데 사실 국가적인 그 유사의 문제도 있고 우리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개선이 되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주 노동자들은 본인이 귀책 사유가 그 없어도 이 직장을 옮겨야 할 때는 본인이 그 사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지라도 그걸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인도 이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뭐 재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외국인으로서는 매우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그 우리 사회, 우리 정부가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부분은 계속 악순환의 고리라고 저는 봅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강력하게 좀 우리가 이제 이만큼 사회가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 좀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아주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지 그래서 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근간에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허가제는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될지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2주의 마무리로서 마지막으로 이걸 또 빠뜨릴 수는 없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하나씩 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기자님 2주 동안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도하기 전에 의원실을 통해서 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E9 비자로 입국한 16개 국가의 나라에서 체류 중이신 분 중에 한국에서 사망하신 분들과 그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의 인원수를 달라라고 했는데 사망 수는 갖고 있더라고요. 사망하신 네. 분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는 분류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아.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네팔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확보를 했던 건데,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사망 원인별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필요한 것 같다라고. 근데 그런 원인별로도 통계를 분석하고 거기서 안 멈추고 좀 줄이는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해야 줄일 수 있는지까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또 하나는 네팔 취재를 하면서 이거 취재 내용이 네팔 사회에도 알려져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만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본국에서도 자국의 노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주 노동을 하고 있는지가 시민들에게도 알려지고 좀 그 안에서도 목소리가 나와야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네팔리 타임즈라고 그 네팔에 있는 큰 영자주고 주간지인데 그 편집장하고 논의를 해서 최근에 영어로 이제 온라인에는 네팔리 타임즈에서 기사가 나갔거든요. 네, 네팔 노동자들도 네팔 이주 시민들도 꽤 본 것 같아요. 보니까 공유하는 숫자는 보니까. 그리고 네팔어로도 이제 번역해서 주간지니까 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한국에서의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외국어로 다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전달됐을 때 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좋겠다라는 게 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그러니까 이웃이고 함께하는 국가들끼리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돼요. 예. 또 통역사님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고용허가 제도가 지금 빨리 폐지되거나 아니면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어떤 부분들은 좀 빨리 바뀌어서 외국인의 안전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원래 이제 노동자들의 인권을 좀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사업장에 있는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고려해보고 또 산재뿐만 아니라 이제 근로자가 다치면 그 가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제 장애급여 그리고 장애소당, 취업소당 이런 것 좀 받을 수 있으면은 그런 쪽에 좀 정부가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있고 또 산업 현장 각 이제 사업주들께서도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센터장님은 어떤 얘기가 더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올 때에 이제 경제적인 그 욕구 충족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는 이주 노동자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 현장의 생산 인구로서도 그렇고 산업 현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들은 한국을 선택하고 도전한 분들이거든요. 그랬다면은 어쨌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한 그런 그 공존의 틀을 형성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그만큼 성장했고 이제는 이제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뭔가 무시하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구조 자체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어떤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정부의 그 정책적인 제도가 이제 우리 그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께도 이러한 인식을 좀 새롭게 갖게 하시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어쨌든 상생하는 사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노동자, 특히 뭐 외국인 이주 노동자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주시면 이런 일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주 노동자 분들이 일하시는 현장이 녹록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시끄럽고 덥고
좁고 위험한 그런 곳에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거는 결국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줘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 취업 교육을 할 때 산업 안전이나 산업재해 예방 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해야 하고, 또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행정적인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제가 산업재해 보험에 관해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간단하게 그 절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매뉴얼이 이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한국어로만 있더라고요. 영어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좀 무심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주 노동자에게 산업 안전에 관련된 뭐 매뉴얼이든 뭐 간단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는 포스터, 전단지 이런 것만이라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지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람의 생명 그리고 신체의 안전을 훨씬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분. 지난 7월이었죠. 비가 많이 내렸던 서울에서는 6명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23살 미얀마 청년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빗물 펌프장 점검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5년간 산재 승인을 받은 외국인 사망자는 모두 557명, 한 달에 8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도시에서, 농촌에서 깊숙한 지하 빗물 펌프장에서 끊임없이 이주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국가 재난에도 이주 노동자는 최일선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외주화를 했고, 이 외주화의 현장에는 다시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음들을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